5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의 순전 기념일 퍼레이드를 주관했습니다. 이 행사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행사는 세계,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나치 독일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한 나라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음을 상기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보통은 탱크들이 행진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광장을 가로질러 자랑스럽게 전시되며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곤 했습니다. 메시지는 늘 같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겼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탱크가 없었습니다. 첨단 미사일 시스템이나 어떤 종류의 중무장 군사 장비도 전시되지 않았습니다.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가 열린 지난 20년 동안 처음으로 장갑부대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영상으로만 공개됐는데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생중계 중 파괴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최대의 핵무기를 초긴장 상태로 유지해온 나라가 이제는 자신들의 수도에서조차 전차를 내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정복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나라가 이제는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푸틴의 전차병들은 제복을 가방에 챙긴 채 키이우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승리 퍼레이드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느 날 퍼레이드를 못 여는 건 푸틴입니다. 그러나 붉은 광장에서 전차가 사라진 것은 더 깊은 문제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국영방송과 치밀하게 연출된 사진 행사라는 겉모습 뒤에서 러시아 체제와 크렘린 내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엘리트는 환멸을, 대중은 분노를 느끼며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맹목적인 야망의 사나이는 점점 더 고립되고 점점 더 거짓말에 둘러싸이며 자신이 시작한 일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점점 더 빠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러시아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푸틴이 자초한 지정학적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이런 재앙은 좀처럼 조용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러시아에서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소련에 대해 폭넓게 저술한 영국의 역사가 로버트 서비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치적 정당성은 사실 선거나 헌법적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영광에 기반하며 러시아인들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전쟁사를 숭상하도록 자라납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이긴 것에 대한 논문과 같습니다. 1945년 소련군의 베를린 점령은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의 근간이 되었으며 러시아가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해야 할 때마다 떠올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 지도자는 정당성을 얻지만 패배한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이를 보여주듯 러시아 국민들은 패배한 지도자를 빠르게 권좌에서 끌어내립니다. 니콜라이 2세 황제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1904년에 일본과 전쟁을 시작했지만 러시아가 패배했고 그 굴욕은 그의 통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찾아왔습니다. 1917년까지 러시아 군대는 동부전선에서 실제로 꽤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자신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수년간의 학살과 고통을 주도한 차르였습니다. 1917년 2월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수도에서 그에게 등을 돌렸고 3세기에 걸친 로마노프 왕조의 통치는 니콜라이가 조용히 퇴위 문서에 서명하면서 끝났습니다. 1년 후 그는 즉결 처형당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문화와 통치 규칙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제2차 체첸 전쟁으로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그 전쟁은 1999년 푸틴이 총리일 때 시작됐고 2000년 러시아 승리 선포로 그의 경력이 급상승했습니다. 2008년 조지아 전쟁은 단 5일 만에 끝난 전격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2014년 크림반도는 쉽게 점령됐습니다. 푸틴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군인으로 정부 청사를 장악하고 서방의 대응 전에 신속히 국민투표를 실시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푸틴은 전임자들이 망설이고 서방이 물러선 곳에서 과감히 행동하는 단호한 지도자로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작전도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힘을 과시하고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해 키이우 정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전차 승무원들은 키이우에서 승리 퍼레이드에 입을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5년째에 접어들며
크렘린 안팎의 이성적인 러시아인 누구도 이 전쟁이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초 나토의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달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루 최소 1,000명, 한 달에 약 3만 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총합적으로 러시아는 12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으며 이 중 최소 3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2025년 11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가 기존의 계절별 징집이 아닌 연중 내내 징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2022년 가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부분 동원에 나섰을 때 그 대가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러시아 남성이 징집을 피해 국외로 떠났습니다. 이처럼 대규모로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단결과 애국심을 내세우는 정부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반대 의견이나 러시아를 확실한 승자로 그리지 않는 모든 의견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연중 내내 시행되는 새로운 징집법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이전 동원은 주로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가난한 지역과 농촌, 소수민족 지역에서 많은 인원을 징집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군복무 급여가 진정한 생명줄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연봉과 입대 보너스를 합치면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크렘린의 네모칸 계산이었고 한동안 효과를 거뒀습니다. 전쟁이 모스크바 식탁에서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징집 대상 인구가 점점 고갈되고 있고 이제 징집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았던 러시아 사회의 일부 계층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산층 젊은 남성들은 전쟁에 관련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지한 불안정한 사회계약을 뒤엎을 것입니다. 세금 내고 선전선동에 순응하면 전쟁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세금은 인상되었고 선전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천천히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사 상황에는 사상자 수보다 더 우려스러운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는 푸틴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푸틴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2026년 말까지 돈바스 전역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처럼 푸틴은 자신의 주장을 진심으로 믿는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들은 그가 믿는 이유에 대해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장군들이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 지휘체계에 올리고 있으며 승리가 임박했다고 주장하면서 푸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사 문화에서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봐온 것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2014년 애도 같은 행동을 한 지휘관들이 해임됐지만 그들만이 아니며 진짜 조작자들의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푸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상황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푸틴 본인이 무엇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조작된 정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를 두고 있으며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매달 3만 명의 병사가 소모되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승리 퍼레이드가 전혀 승리로 보이지 않은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군사적 손실뿐 아니라 러시아 경제와 사회도 점점 더 압박받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는 전시 우선순위로 인해 4년째 고통받고 있으며 그 압박은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세금이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의 약 40%를 전쟁 관련 지출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이 더 낙관적인 1.3% 예측에 비해 단 0.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이 단 2.1%에 불과해 노동력도 고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희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지난 4년간 전쟁을 치른 나라에게는 다릅니다. 이처럼 낮은 실업률은 러시아 기업들이 더 이상 고용할 실업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여기서 소비자는 러시아 시민입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연봉상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생활비 증가로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런 결과는 데이터에도 드러납니다. 국영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러시아의 종합행복지수는 2026년 4월에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지수가 이렇게 낮았던 마지막 시기는 2011년 푸틴이 자신의 대리인이던 메드베데프를 대신해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되려던 때였습니다. 푸틴의 지지율은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상황과 진전부진 뒤에는 지정학적 요인이 있어 러시아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더 밀리터리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최신 군사 동향, 지정학, 그리고 전 세계 분쟁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립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은 러시아가 인도에 석유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세수에 하루에 1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가져다 준 상당한 횡재였습니다. 그 돈은 무기, 부품, 기술을 구입하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정치적 지원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루 1억 달러 석유 수익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집권 당시 푸틴은 그가 러시아 편을 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초기 협상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양보를 대가 없이 강요하는 합의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 시도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공개적으로 물러났습니다. 결국 전자는 중국만 남고 후자는 서유럽 대부분과 함께하며 서유럽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대륙에서 잃어버린 소련 영토를 되찾으려는 첫 번째 목표지이며, 서유럽은 협력 프로젝트와 군사 지원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트럼프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영향력도 이제 사라졌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자체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러시아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정보 통제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늦여름, 크렘린은 러시아어 사용자가 주도하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로 인이 여겨지고 있던 텔레그램의 러시아산 대안인 맥스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는 연방보안국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아무런 장벽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FSB가 당신이 쓰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맥스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인과 군인들에게 스스로 감시에 노출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략 블로거들은 이 앱에 기본 보안 기능이 없어 최전선 지휘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보가 이루어진 지 불과 몇 달 만에 정부는 이른바 보안 부족을 주요 이유로 들며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한 크렘린 내부자는 크렘린에서 열린 만찬 자리의 대화는 인터넷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점점 북한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히 주목할 만한데, 지난 10년간 러시아가 중국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모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인 크세니아 sob차크는 푸틴의 초기 정치적 멘토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아나톨리 sob차크의 딸로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당국이 모든 서방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감시되긴 해도 최소한 꾸준히 작동하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자국 시민들을 제대로 감시하지도 못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기업들은 광대역 인터넷이 자주 끊긴다고 불평했지만, 정부는 드론 추적에 덜 취약하게 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며 중요한 목표물의 인터넷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공과 무관하게 이는 러시아 국내 정세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정보 공간이 점점 더 봉쇄되며 그때마다 새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대중은 제안을 우회하거나 정부 선전에 봉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언론과 교육은 더욱 군국주의적으로 변해 소련 정권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소련이 어떻게 끝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블라디미르 푸틴 측근들의 말입니다. 그곳에선 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디언지는 러시아 지도부 주변 인물들과 저명한 관리들과의 여러 인터뷰를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을 점점 환멸을 느끼고 있는 엘리트들에 둘러싸인 고립된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정권 교체를 모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 지도자에 대한 신뢰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 상실은 사실상 국가의 권위주의 통치가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푸틴은 자신의 정신 상태와 지도력에 관한 소문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한 국가에서 작성된 정보 보고서가 5월 초 여러 매체에 공유되었고, 그 보고서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푸틴을 둘러싼 보안 조치는 3월 이후 음모나 쿠데타 시도에 대한 우려로 크게 강화되었으며, 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가 위협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러한 보도가 퍼진 지 일주일 후 크렘린은 푸틴이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자신의 옛 학교 선생님 베라 가리에비치 씨를 방문하는 모습을 정성스럽게 제작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푸틴은 마치 벙커에 숨어 있다는 인식을 일부러 불식시키려는 듯 편안한 차림에 캐주얼한 옷을 입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연출이 압박감을 드러냅니다. 집권 25년 만에 크렘린은 푸틴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 꽃을 사는 영상을 공개할 정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전 국방장관과 가까웠던 여러 관료들을 체포함으로써 쇼이구 시나리오를 반박했고 그를 푸틴의 측근 그룹에서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푸틴의 통치에 대한 진짜 위협이 있다면 그의 측근 그룹 내부에서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인물은 접근 권한과 제도적 지원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의 방향이 진정으로 재앙적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지배층과 올리가르이는 책임감의 환멸을 느끼는 현상을 겪는 듯합니다. 모두가 푸틴을 두려워하며 신뢰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또한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상류층을 해체하고 자신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엘리트들로 그 자리를 채워왔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먼저 나서길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올리가리들은 러시아 안에 숨어 있거나 아예 해외로 나가서 사태가 터지고 누군가가 러시아의 현 정권을 무너뜨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할 수단과 기회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마비된 채 나라의 경제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더라도, 즉 사상자, 징집위기, 경제적 압박, 정보 통제, 엘리트들의 환멸을 다 빼놓고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측면과 그 현재의 흐름이 있습니다. 로버트 서비스는 영국의 소련 역사와 지정학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큰 지정학적 실수라 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것과 푸틴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선택했는지 생각해보세요. 2010년대 초 러시아는 에너지 초강대국이었고 모든 주요 국제 무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유럽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을 서로 견제시키며 모스크바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서방과의 관계를 끊고 이웃나라를 침공하며 러시아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에서 중국의 후원과 이란의 드론에 의존하는 지정학적 왕따로 바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크렘린이 받아들일만 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조건으로 평화가 오고 푸틴이 2022년에 야심찬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더라도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됐습니다. 나토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육상 국경을 2배로 늘렸고 발트해에서 러시아 해군 접근도 더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의 국방비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대륙 전역의 국가들이 마침내 나토의 국내 총생산 대비 2% 기준을 충족했으며 최대 경제대국은 협력과 인프라 노력을 통해 GDP의 3.5%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론, 미사일, 전차에 의해 공격받은 지 4년 만에 우크라이나는 서방 정보기관과 방위산업과의 깊은 연계를 가진 전투에 단련된 군사력으로 거듭났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군사 강국으로서의 명성이 크게 실추되어 장비를 팔 여유가 있다 해도 이를 구매하려는 나라가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다는 분석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쟁 초기의 분석가들은 푸틴이 붕괴하던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뒤 2025년 나토와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 일정은 2027년으로 옮겨졌고 이후에는 전쟁이 끝난 후 2년 안에 라는 모호한 예측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합니다. 현실과 무관하게 블라디미르 푸틴의 공격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그는 25년 동안 자신을 러시아의 존엄성을 회복한 인물, 서방의 위선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인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고 이제 73세가 된 그는 점점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 이미지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안정을 가져온 통치자가 그 유산을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끝날까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러시아 지도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2026년 봄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적어도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국내의 연이은 압력, 한 세대에 걸친 사상자, 뒤틀린 경제, 현실과 단절된 정보 공간,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과 얼마나 닮았는지 저녁 식탁에서 이야기하는 엘리트 집단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세계를 형성하는 갈등과 여러 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러시아 군대가 어떻게 무너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